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또 특별히 한국 법인의 미국 진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이 또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서 미국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돈셰프 100회 특집으로 이제 나갔는데 두 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또 한국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하고 또 특별히 이제 돈셰프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한국 법인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법인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법인 대표가 또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편은 이제 주재원들. 한국 법인이 미국에 진출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또 한국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이제 주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재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항을 알아야 되고, 또 세금, 그게 발생하는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금 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또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수고해 주실 분은 이상엽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상엽 회계사님을 잠깐 이제 또 소개를 모르시는 분이 또 일부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회계사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포항공대 대학원의 재료공학 석사를 또 이제 수료하셨고, 2019년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2019년, 2020년에는 조지아주 한인회계사 협회 또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회계법인 직원을 이제 여러 명 둔 회계법인을 또 이제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회계사님 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려서 한국 법인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대표적인 어젠다를 제가 몇 가지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법, 그리고 법인세와 배당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본사로 송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로열티라든지 이자소득, 배당금을 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좀 원천 징수하는지, 또 이제 개인 파트너십 세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미국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이제 준비할 수가 있고요. 또 은행 계좌 개설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 직원을 파견하게 되면 뭐 E2, 또 L 비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이제 급여 및 복리 후생은 또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자동차 주택, 또 건강보험, 뭐 소셜 번호 받기, 뭐 운전면허 시험,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을 좀 이제 해주실 거고, 은행 계좌 관리, 또 뭐 회계 비용 이런 까지 이제 다 조금씩이라도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이제 회계사님, 미국의 법인 세금에 대해서 한번 한국하고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미국의 법인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법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법인이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뭐 A부터 뭐 C, A 코퍼레이션, B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뭐 S 코퍼레이션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C 코퍼레이션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의 수익금을 그 쉐어홀더가, 그러니까 주주가 배당을 받아가면 배당세를 또 내는 거죠. 이중과세죠. 한국에서는 이제 법인세가 그 지금 10%에서부터 25%까지 차등 등급이 돼 있는데, 미국의 법인세는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냥 21% 플랫 21%예요. 수입이 얼마건 상관없이 21%. 그리고 여기 주정부는 지금 이제 제가 조지아 쪽이니까 요즘 조지아가 워낙 핫해가지고요. 한국 업체들이 워낙 많이 오고 있죠. 그 주정부, 조지아 주정부는 5.75%. 그러니까 대충 6% 보면은 연방세 21%, 주정부 6% 해가지고 한 27% 정도. 지금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가세인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가세를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부가세를 여기다 적었는데,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판매세가 있죠. 판매세가. 판매세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종이나 이런 컵 같은 것들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 물건 남들한테 팔았을 때 그 판매세를 걷어가지고 주정부에다 대신 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판매세인데,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법인들은 이런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런 판매세 같은 것들이 면제되는 경우도 무지 많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만 있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령 미장원에서, 미국 미장원에서 머리 깎을 때 아무것도 안 내거든요. 그 서비스니까. 근데 그 미장원에서 샴푸를 사면은
판매세를 내겠죠. 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판매세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진출하는 법인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부가세나 판매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굳이 뭐 질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배당세가 있죠. 아무래도 이 이중과세에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이 세금 한번 내고 거기에서 한국 본사가 돈을 받아가면 그게 배당금이 되니까 배당세를 또 내겠죠. 사실 미국의 배당세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세율 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높죠. 지금 최대 45%, 약간 면제받아가지고 34%, 대주주의 경우에도 뭐 한 25%씩 그렇게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배당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배당금을 한국 본사로 송금을 한다면은 원천징수 10% 합니다. 그냥 10%.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급여세도 있어요. 급여세.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세를 내는데 그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급여세를 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세율 자체가 높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 급여세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좀 큰 편입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뭐 부가세는 아니지만 법인세, 배당세, 급여세 요 3가지가 가장 주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미국에 이제 진출한 한국 법인이 돈을 벌어서 이제 송금했을 때 이렇게 이제 뭐 법인세 내고 또 배당세 10% 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세한 부분은 또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법인이 이제 아까 뭐 ABC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C 코퍼레이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법인이라고 보고, 요거를 이제 미국에 진출한 법인이 뭐 법인장 급여 또 뭐 한국 본사에 송금하는 거 또 뭐 로열티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미국에서 어찌됐건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법인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올 때에 어떤 형태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급여가 있겠죠. 한국의 오너께서 또는 뭐 미국에 파견돼 있는 법인장님께서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세를 내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뭐 주정부 세금까지 다 합쳤을 때 개인소득세가 한 18%에서 43%까지. 수입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43%까지 가죠. 1년에 한 60만 불 이상 벌으시는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 43%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배당입니다. 미국에서 내가 그 제조업의 경우에 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100만 불을 벌었다. 비용 처리 다 뺄 거 빼고 100만 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 100만 불 벌은 거에 대해서 일단 미국의 법인세를 한번 내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100만 불을 한국으로 갖고 오면은 이게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본사가 미국 지사의 100% 오너니까 그 배당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배당금을 제대로 세금을 내면은 한 21% 되는데 이게 조세협정이 있기 때문에 10%밖에 안 띱니다. 미국에다가 10%를 남겨놓고 또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2번 내는 거죠. 뭐 법인세 한 번 27% 냈는데 10%를 또 내니까 한 37%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배당인데, 그 배당세, 미국에 냈었던 10% 배당세를 내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미국에다 법인세를 낸 것은 한국에다가 똑같은 수입을 보고했을 때 미국의 법인세를 이미 냈으니까 한국의 법인세에서 그 미국에 낸 것만큼을 빼고 내가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근데 배당금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배당금세를 냈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그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한국에서 오너께서 배당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미국에 그냥 세금을 냈을 뿐 그거를 세액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날리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배당인데, 꼭 그러니까 배당금 10% 세금 내는 거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로얄티나 이자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은 로얄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미국 법인과 한국 그 본사 사이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한국 본사가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기술을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이 차용해가지고 쓴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로얄티를 한국에다가 보낼 때는
원천 징수를 15%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5% 내고 나서 비용 처리도 할 수 있으니까 배당금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니까요.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회사와 한국의 본사 사이에 계약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로열티가 합당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인증을 받든지 그 합당한 금액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합당한 로열티인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15%만 내는 거고요. 무시간 질문일 수 있는데 퍼센테이지만 보면 10% 배당세 떼는 게 이게 15%보다는 로열티 세금 이거 원천 징수보다는 작은 율인데 이게 배당 10%가 떼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고요. 배당금이라고 하는 내가 한국에다가 배당금을 보내면은 그냥 뭐 배당금을 보냈을 뿐인데 로열티를 보내면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현지 법인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보낸 건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 로열티를 보내면 비용 처리. 법인세 자체가 좀 줄어들겠네요. 비용을 인정해 주니까. 그 법인세가 27%니까 뭐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 로열티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뭔가 합리적인 금액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 한국의 본사가 미국의 지사에다가 돈을 보낸 것을 그걸 투자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융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이자를 설정을 하고 융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뭐 어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뭐 10 밀리언 달러를 미국 지사에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 이자도 합당한 이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자율 같은 것들도 사실 합당한 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국세청이나 아니면 미국의 IRS에서 어느 정도 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합당한 그 이자를 해가지고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돈을 보내는데 그 이자 형태로 하게 되면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자니까. 비용 처리를 하고 그때 원천 징수는 12%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고 계세요. 합당하기만 하면 얼마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돈이 남았으니까 한국에다가 돈을 보낸다. 근데 비용 처리를 내가 하고 싶다. 그 미국에 있는 법인이 그 한국에다 돈을 보내면서 수익금을 그냥 주는 거죠. 비용 처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브랜치 프로핏 텍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30%를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면 27% 세이브하고 30%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의 배당금이나 로열티나 이자 지급이나 아니면은 브랜치 프로핏 30%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100만 불이 남았는데 100만 불이 몽땅 다 로열티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우기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로열티를 하고 남는 거는 30% 원천 징수하고 그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믹싱된 형태로 돈을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네, 미국 이제 그 관리해 주시는 CPA 분들하고 이제 어떤 형태를 보내는 게 좀 유리할지 그 법인의 상황이 있을 거니까 협의해서 그 항목을 정하면 되겠네요. 어떤 경우는 이제 한국의 본사가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물류회사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또 물류회사가 로열티를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원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로열티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비교를 좀 해주시려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게 C 코퍼레이션하고 또 LL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천편일률적인 건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C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법인이 사실상 거의 C 코퍼레이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뭐 남미 같은 데는 이런 C 코퍼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이런 LLC가 이제 주로 그런데 이런 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를 않아요. 법인세가 아니라 면제입니다. 법인이 100만 불을 벌었으면 법인세는 전혀 내지를 않고요. 그 100만 불을 법인의 오너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법인의 오너가 개인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2번 내는 게 아니라 1번만 내는 거죠. 그 1번만 낸다는 것만 가지고도 세금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미국에서 이런 LLC의 형태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100만 불이 나왔으니까 계속 100만 불로 가면은 100만 불이 남았을 경우에 오너가 100만 불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20%를 깎아주거든요. 20% 특별히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네요. 100만 불이 남았는데 80만 불만 세금 보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너가 4명이다.
4명이면은 80만 불이 아니라 넷이서 각각 20만 불씩 세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율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애초에 그 미국에서 투자를 하실 때 이 법인의 형태를 C코퍼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LLC로 갈 것인지를 미리 한번 잘 조사를 해봐가지고 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개념만 보여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 회계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등록하고 또 뭐 사업자 등록하고 또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미국에 진출을 앞둔 뭐 어떤 형태로든 진출을 앞두고 있는 뭐 대표나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될 거고 좀 생각을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처음에 미국에 진출하려면 깜깜한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상황인데 일단 법인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시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을 만든 다음에 한국의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야 되거든요. 파견을 보내려면 반드시 이민국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고 직원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가지고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자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하신 거야. 이거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인데 이 사업자 등록은 미국에서는 어디에서 하냐면은 시티나 카운티에서 하거든요. 시티는 뭐 도시 뭐 시티고 카운티는 한국으로 치면 구 단위?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는 그 카운티나 그 시리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하는 사람이 영주권자 이상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장님이 영주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저의 이름 많이 빌려드립니다. CPA 이름 빌려가지고 일단 비즈니스 라이선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친척분들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의미로 사무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피지컬 오피스가 그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는 그런 비자 같은 것들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변호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법인으로 등록할지 사업자로 등록할지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인은 주정부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시리나 카운티다가 또 별도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신고를 법인도 해야 되고 사업자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네요. 비즈니스 라이센스라고 봐야 되겠네.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간판을 등록하는 것?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법인을 낼지 사업자를 낼지가 좀 개념이 틀리네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 미국에서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셜 넘버가 없으면 미국의 그 사회보장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그게 없으면은 은행 어카운트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누군가 미국의 관계자들, 뭐 CPA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소셜 넘버를 좀 빌려서 빌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은행 계좌를 열으신 다음에 송금을 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한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비자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어떤 경우에 이제 큰 돈 보내놓고 CPA가 그 돈 다 찾아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은행 어카운트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뭐 CPA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어카운트만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돈을 많이 내고 뭐 돈이 나갈 때마다 돈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지불이 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승인하기 전에는 지불이 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런 은행 시스템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뭐 한국은행, 미국은행 다 이용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은행들이 조지아에 와가지고 이미 진출하시는 은행들이 있죠.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조지아 내에 이제 한국계 로컬 뱅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제1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프라미스원 뱅크 뭐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지점은 이제 굉장히 많죠. 한국말 통하니까 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점이 10개 이상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미국계 내셔널 뱅크들, 그러니까 뭐
뭐 체이스 뱅크라든지 시리뱅크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있는데 조지아에서는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점도 제일 많고 심지어는 이제 가면 한국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사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사무실 임대는 이제 CPA 오피스도 임대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정 안 되시면은 저희가 저 남는 방을 좀 임대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은행 계좌 관리에서 또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뭐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장표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제 쭉 읽어보셔도 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맨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의 CPA 이름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용해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승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상주 법인장님이 파견이 되시고 나면은 CPA 이름은 빠지게 되겠죠, 거기에서. 비자가 나오고 공식으로 이제 체류 이제 상주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이제 모르시는 거가 한국에서는 그 은행 간 계좌 이체 송금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뭐 전화기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이런 게 왜 안 돼? 내가 은행에 직접 가서 사인을 해줘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 돈만 내면 해줍니다. 네, 그런 뭐 큰 은행에서 돈 한 달에 뭐 500불 내는 데도 있고 비싼 거는 한 달에 1000불 내야 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하면은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모든 그런 서비스를 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뭐 여기서 리모트로 작동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불한 비용에 따라서 이게 서비스 범위가 틀리네요. 은행에다가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좀 어색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파견 관련해서 이제 비자 종류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거의 이제 요즘은 E2 비자라고 하는 거를 거의 사용해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E2 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가 내가 미국에다가 윙 가게를 하나 가져가지고 E2 비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체질 이런 정도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E2의 인플로이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E2 인플로이 비자. 그건 뭐냐면은 내가 미국에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나도 거기서 일할 수 있지만 내가 한국에 있는 직원들을 미국으로 파견을 할 수가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재원 비자, 그러니까 L 비자를 거의 썼었었는데 L 비자가 주재원 비자. 그렇죠. L 비자가 주재원 비자입니다. 근데 이 L 비자가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막혀가지고 적체도 좀 심하고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으로 직원들을 파견할 때 지금 E2 비자 쓰고 계세요. 그거는 좀 뚫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E2 비자 같은 경우에 비해서 L 비자가 그 이민국을 정식으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E2 비자는 한국에 있는 영사관의 영사님이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뭐 리젝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E2 비자이기 때문에 거의 다 E2 비자로 오고 계세요. 이제 이 직원분들이 미국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오시면은 오자마자 바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국민연금관리공단 거기 가가지고 일단 소셜 넘버부터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셜 번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 급여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거의 뭐 필수인데 직원을 파견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그 직원분들이 본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 증명, 영문 증명입니다. 그게 코리아 USA4, KOR USA4라고 하는 폼이에요. 제가 여기다 링크를 적어놨는데 그 링크로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 나옵니다. 그 폼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오시면은 미국에 쓸데없이 국민연금을 또 이중으로 내는 경우를 피할 수도 있고요.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내도 되는데 10년 이상 내지 않으면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안 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 폼을 꼭 받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2부에서 또 직원들, 주재원들을 위한 또 이제 알아야 될 사항 말씀해 주실 때 또 언급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법인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한국에서 미국을 꼭 반드시 진출해야 되는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회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뭐 한국으로 다시 이제 이익이 발생할 때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세금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큰 문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